안녕하십니까. MCTV의 MCT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한국지리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하고 있는 현재 시점은 수능으로부터 한 2달여 지난 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해설 강의가 올라오지 않았냐, 세진 올라왔는데 한지는 언제 올라오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번 수능 한국지리 해설 강의를 졸업하는 3학년 학생들이 볼 것 같지는 않고, 물론 이제 심심할 때 보는 친구들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제 3학년이 올라가는 학생들, 한국지리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 볼 것 같아서 6월, 9월 모의평가, 그리고 EBS와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 연계되었는지 자료를 좀 모으고 분석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사실 바쁘다는 것도 좀 핑계가 될 수 있겠고요. 자, 이번 수능은 난이도는 평이했다. 총평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사탐 과목이 2과목 그 선택 체제로 바뀌면서, 심지어는 이제 사회 과학을 합쳐서 2과목 선택 체제로 바뀌면서 그 기간이 계속해서 지나감에 따라서 학생들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문학 난이도 자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쉬운 문학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그 특징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사회 과목이라는 교과 특성입니다. 내용 교과이기 때문인데요.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해야 된다는 것이 국어나 영어와는 다르게 어떤 생뚱맞은 내용을 더 이상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높은 등급 컷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시에서 최저등급 충족을 위한 역할로 수능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특히 여러분들은 더 그럴 텐데요. 그럴 때일수록, 최저등급이 필요할수록 이 한국지리와 같은 사탐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전략 과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학교에서는 한국지리 선택자 수가 이번에 또 대박이 치지 않았습니까? 정말 지리를 좋아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그런 또 힘을, 에너지를 선생님이 받아서 올해 또 3학년 올라가는 현장에 있는 학생들과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능 시험에서 MCT 스픽도 역시 3가지를 뽑아봤는데요. 8, 9, 10번을 좀 나란히 뽑았습니다. 8번 문제는 호남권 지역지리인데, 지역지리 왜 이렇게 쉬운 문제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미 앞선 모의평가에서 출제되었던 바와 같이 루트를 통해서 거치는, 그러니까 어떤 경로를 찾아서 가는 지역지리 문제가 여러 지도에 표시된 여러 지역을 모두 알아야지만 조금 유출할 수 있었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뭐 기후야 워낙 또 단골 고난도 문제로 나오는 거니까 기후도 뽑아봤고, 그리고 10번에 농산물의 1인당 소비량도 MCT 스픽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그럼 하나씩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는 우리나라의 위치, 특히 어떤 지역의 섬들을 3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카메라상으로. 일단 북위 34도 정도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위도를 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위도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쵸? 가장 약 33도에서부터 43도까지 위치하고 있고, 북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N자를 붙여주는 게 좋겠죠. 자, 124도에서 정확하게는 131도 52분 이렇게 갑니다만은, 우리 대략적으로 이렇게 132도 반올림해서 뽑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위도가 요 정도이기 때문에 34도 정도 된다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낮은 위치에 표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요 지도는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같은 해 치러졌던 6월 모의평가의 지도이고, 요 1번 문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참고자료로 떼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 요 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어디서 들어봤죠? 이중안의 택리지. 그때 뭐라고 했었죠? 가거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이기 때문에 가거도라고 하는 지점인데, 34도 부근에 위치해 있고 우리나라 가장 서쪽이 124도이면은 대략 어떻습니까? 대략 이쯤에 위치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섬의 최고점이 약 39m로 일부가 기암절과 화산섬이 이루어져 있고, 섬 전체가 남북으로 긴 고궁화편인데 33도 부근에 되어 있고, 33도 부근이죠. 그쵸? 그럼 이게 마라도겠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시험 문제를 많이 풀어본, 기출 문제를 많이 접해본 학생들은 요 땅 모양만 봐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는 모르면은 이제 좀 간첩이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독자가 들어가 있고, 동도, 서도, 이거 위경, 경위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독도입니다. 독도. 자, 이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는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1번 선지. 가는 우리나라 영토의 최서단에 위치한다. 우리나라 영토의 최서단에 위치하는 건 어디였죠? 바로 비단섬이었습니다. 이 지도에서 나타난 이쪽 부근이 가장 최서단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점이 되겠죠. 그렇죠? 자, 2번. 나의 남서쪽 우리나라 영해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있다. 자, 일단 이건 선지 자체가 틀렸습니다. 자, 마라도의 남서쪽, 마라도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남서쪽에 이어도 있는 건 맞습니다만 선지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 영해에 이어도, 자, 이어도 우리나라 영해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이어도는 그냥 우리나라 영해가 아닌 망망대해에 펼쳐져 있는 어떤 암초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2번이 아니고 3번. 다로부터 200캐리까지의 전역은, 자, 다 한번 보겠습니다. 독도에서부터, 독도 여기 있죠. 독도에서부터 200캐리 전역은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해당된다. 여기서 200캐리, 일단 이 전제 자체가 틀린 게 뭐냐면 200캐리가 되면 이미 일본을 넘어버리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겹치는 수역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일 중간수역이라는 걸 뒀는데 우리나라 그 전역이 배타적 경제수역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4번 틀린 선지가 되겠죠. 3번 틀린 선지가 되겠죠. 4번은 나와 나는 영해 설정에 통상기선을 적용한다. 자, 통상기선과 직선기선 구분해 둘 필요가 있는데 여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통상기선이 있고 직선기선이 있습니다. 통상기선은 통상적으로 쓴다 해서 통상기선이죠. 그쵸? 그러면은 어디 있습니까? 동해안 대부분. 왜 대부분입니까? 아닌 곳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호미곶 그리고 간절 울산만 들어간 쏙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쓰지 않기 때문에 동해안 대부분 지역들, 그리고 울릉도, 제주도, 독도 이런 지역들이 통상기선을 사용한다 그랬고 대부분의 직선기선은 주로 남해안이나 황해안 남해안에서 사용한다 그랬죠. 항남해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동해안 일부 지역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마라도죠? 다 독도고요. 둘 다 통상기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 5번 문제. 가나다 중에 우리나라 표준경선과의 최단거리가 가장 가까운 곳은 나이다. 우리나라 표준경선은 어디입니까? 표준경선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경선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표준경선은 135도입니다. 이 5번 문제, 5번 선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일본이랑 동일하게 사용한다 그랬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나라 135도는 이미 132도까지가, 여기까지가 극동지방이니까 135도 여기 되겠죠. 그쵸? 근데 가와 다 중에 가장 가까운 곳은 당연히 그러면 독도가 가장 가깝겠죠. 여기서는 나가 가장 가깝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PPT에 선택지를 안 넣어놔서 이제 말로 설명을 했는데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독도 문제 자랑스럽습니다.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일본이 계속적으로 독도에 대해서 영유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었던 자료 때문에 그렇게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이 독도를 지키는 거 하면 한국지리입니다. 수능 한국지리에서 3년 연속 출제하고 있다. 계속해서 출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수능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독도는 틀리면 안 되겠구나. 당연히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또 우리 영토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능에서 출제되지 않는다라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 한국지리에서 가장 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를 여기 깔아놨네요. 그죠? 자, 1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지형 문제죠? 네, 다음 자료에 기역, 니은,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분필 찾고, 네. 평창군 황병산 일대는 해발고도 8,000m가 넘는 평탄면 고위 평탄면입니다. 그죠? 고위 평탄면 뭐죠? 융기의 증거입니다. 융기의 증거 세 개 뭐라 그랬어요? 자, 융기가 일단 뭐죠? 융기는 이렇게 땅이 치솟는 것, 땅이 올라가는 걸 융기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지각에서 땅을 올리려면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힘이 들겠죠? 그럼 힘이 들 때 융기 힘들죠, 그렇죠? 고단한 감정이 든다라고 해서 융기의 증거 고, 단,
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기의 증거, 자 윤기의 증거, 윤기의 증거, 고단간. 자 고는 고위평탄면 기억에 나왔죠? 고위평탄면. 자 단은 뭘까요? 단구죠. 해안단구, 하안단구 이런 것들. 감은 감익공유하천입니다. 감익공유하천. 감익공유하천이야말로 하천에 있는 상태에서 자유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윤기 됐기 때문에 하방침식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하천이죠. 자, 기억에는 공룡발자국. 공룡발자국 화석은 주로 어디에 분포합니까? 우리나라 경상분지 일대에 나타난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억은 평창군에 있는 고위평탄면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성 요곡운동 니은은 여기 있네요. 니은으로 한반도 전역에 미음이 간입되었다. 아, 그냥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경동성 요곡운동, 그 다음에 미음은 어디 있죠? 화강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경동성 요곡운동으로 인해서 한반도에 화강암이 나타났다. 아, 이건 뭐죠? 경동성 요곡운동으로 인해서 경동지형, 그러니까 동고서저 지형이 만들어졌고요. 화강암은 언제 간입되어 있습니까? 화강암은 중생대 지각병동 때 대보조산 화강암, 대보조산 운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화강암, 그 다음에 송림변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화강암, 불국사 변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화강암. 그렇죠. 그래서 중생대 때 주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리을은 어디 갔죠? 리을 여기 있네요. 변성암은 시멘트 공업의 원료로 이용된다. 시멘트 공업. 원료는 뭐죠? 석회암입니다. 석회암은 변성암인가요? 퇴적암의 종류죠. 그렇죠. 우리 퇴적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적암. 퇴적암 주로 아까 얘기했던 경상분지에 나타났던 중생대 퇴적암이 있고요. 고생대 퇴적암이 있습니다. 고생대 퇴적암과 중생대 퇴적암이 있습니다. 이 중생대 퇴적암은 뭐라고 그랬죠? 경상분지에서 주로 나타나고, 화면이 여기에 잘리는지 안 잘리는지 모르겠는데, 고생대 조선노충군에 나타나는 석회암 조석, 평안노충군에 나타나는 무연탄, 평안노충군에 나타나는 평무, 조석, 평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4번 가보겠습니다. 디귿에서는 디귿 분지의 평탄면. 분지의 평탄면. 여기는 높은 곳에 위치한 평탄면. 분지의 평탄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디귿. 그쵸? 뭡니까? 침식 분지. 자, 침식 분지 내부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요. 침식 분지는 기억보다 고위평탄면보다 바람이 강해요. 풍력 발전이 우리가 아니죠. 왜냐면 여기가 바람이 더 받기 좋은 거 아닌가요? 왜냐면 주변이 방해되는 게 없어요. 바람이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들어와도 방해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산이 막아주고 바람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기온 더 올라가고 더운 거겠죠. 그쵸? 틀렸습니다. 자, 리을 어디 있다요? 변성암은 화강암보다 한반도 암석 분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자, 한반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시원생대 때 만들어진 어떤 변성암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래서 반대로 보면은 리을은 미음보다, 변성암은 화강암보다. 맞죠? 그쵸? 변성암은 화강암보다. 시원생대 때 만들어졌고, 주로 화강암은 중생대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반도의 지체구조 나올 때 그 동그라미 그래프로도 나온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3번 넘어가겠습니다. 야후, 지역지리인데, 지역지리인 줄 알았는데, 지형과 연계되어 있는 지역지리,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형 플러스 지역지리 문제인데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해성층인, 자, 일단 이런 도표, 알고리즘과 지도가 동시에 나오면 지도부터 보면 좋다 그랬죠? 철원인 것 같고, 그죠? 여기는 제천, 단양인 것 같습니다. 단양. 그 다음에 한라산이죠. 백록당, 울릉도고요. 가봅시다. 해성층, 아까 얘기했잖아. 조석, 조선노충군 석회암. 그러면 조선노충군 석회암. 가는 석회암지대인데, 석회암지대 우리나라 강원 남부, 충북 북부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강원 남부, 충북 북부. 비가 어딘지 몰라도 가는 비입니다. 그죠? 비가 제천인지 단양인지 어딘지 몰라도 가는 비입니다. 비는 단양이고요. 여기가 이제 단양의 그 마스코트인데 조금 더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키워지나? 네, 키워지죠. 단양에 여기 보면 도담산봉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도담산봉. 이게 단양의 아마 D자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단양은 세계적으로도 아주 예쁜 카르스트 지형이 나타나는 건데 세계지질공원 신청을 해놨습니다. 유네스코에.
아마 올해쯤에 될지 말지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 좀 돼서 또 우리나라의 멋지게 세계지질공원으로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유동성이 큰 용암. 용암은 크게 두 개. 유동성이 크면 점성이 약하다. 그래서 쭉쭉 흘러가는 쭉 같은 용암. 유동성이 작으면 유동성은 흘러가는 정도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점성이 크겠죠. 그쵸? 그러면은 멀리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동성이 큰 용암으로 인해서 형성돼. 그러면은 경사는 완만하고 변홍사라고 있대. 용암 지역이 지금 세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철원, 울릉도, 제주도 다 나와 있는데 일단 울릉도는 경사가 급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제주도 변홍사 하나고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 철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철원, 비는 단양. 자, 하구얀물로 형성된 칼데라 분지 하면 울릉도죠. 그쵸? 울릉도의 나리 분지, 칼데라 분지 대표적인 거고요. 백록담은 화구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D, 여기가 C. 그러면은 정답은 BADC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정도는 지형의 기본적인 원리만 되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넘어가기 전에 이번 해설에서 좀 신경 썼다고 했던 게 6월, 9월에는 어떻게 출제되었나 이런 걸 본다고 했는데 6월에 이런 게 출제됐습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봤던 우리가 이번 수능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지도를 찝어주고 이번 수능에서는 알고리즘으로 나왔지만 지난 6월 모평에서는 이렇게 그림으로 찍어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단양 지역이죠. 여기 돌린에 나타나는 거. 그리고 여기는 뭐죠? 용암강이란다. 한탄강 용암대지. 용암강 한탄대지라고 할 뻔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양구의 어떤 펀치홀, 침식문제 이렇게 나왔었는데 사실 이런 6월, 9월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비슷비슷하게 한국지리는 전혀 새로운 게 없거든요. 자, 4번 요런 거 좋죠. 그쵸? 요게 또 충튜브에서 충튜브라고 아시나요? 이제 팍 띄웠던 문제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충주입니다. 일단 지도에 A는 태안이죠. 그쵸? 그 다음에는 홍성, 예산이 되겠고 자, 태서당, 하천 갑니다. 여기는 청주 위에 진천입니다. 청주, 진천, 음성이고 충제단입니다. 충주, 제천, 단양. 보겠습니다. 한강? 충청도에서 지금 나와 있는 지역 중에 한강 지나가는 게 있나요? 지금 충청도에 한강이 지나가나요? 금강 아닌가요? 한강 지나가죠. 한강은 두 강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강이라고 그랬죠. 그쵸? 남한강, 북한강 만나서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한강, 북한강, 남한강이 바로 충주에 지나갑니다. 그 몰라도 수자원 확보, 홍수 피해 경감 등을 위한 다목적 댐. 그럼 댐 있는 지역인데 댐 있는 지역이면은 청주도 대청댐이 있으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니까 기업도시 이렇게 되어 있다. 기업도시 태충, 해영, 태안 어디죠? 충주, 해남, 영암 이렇게 대충 해요. 그러니까 충주 그리고 CJ면은 이제 청주냐 충주냐 그건데 기업도시 있고 한강 지나가고 하니까 충주가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충튜브가 그 충주 유튜브를 얘기하는데 서울시 유튜브보다 구독자 수가 더 많고 충주시 인구보다도 이 충튜브 구독자 수가 더 많은 그런 걸로 유명하는데 자기 지역 나왔다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20번에 나왔던 문제 역시 충청도 지역이 나왔는데 찍혀있는 지역도 똑같습니다. 태안, 청주, 충주 이렇게 찍혀있는데 문제의 유형이 너무 쇼킹한 그런 유형이었기 때문에 사회문화 같은 데서는 많이 출제돼서 그런 유형입니다만 한국지리에서 도입돼서 좀 그 유형 때문에 내용이 어려웠던 게 아니라 유형 때문에 좀 충격을 먹었던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6월, 9월 요대로 이런 유형이 나오더니 이번 수능에서도 이런 유형이 출제되고 말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출이 왜 중요한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은 GIS 문제인데 사실 GIS 문제를 잘 안 풀어주거든요. 왜냐면 약간 퍼즐같이 지리를 공부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는 지리 좀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자, 시단위 행정구역인 곳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깝깝해지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찾지 말고 여기서부터 찾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선현층 인구 비율이
10이 안 되는 거를 제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B, C, D는 날라갑니다. 그리고 A가 어디고 B가 어디고 C가 어디고 D가 어딘지 몰라도 지금 알파벳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표만 봐도 풀 수 있었죠. 여기를 차라리 지명을 넣어주던가 했으면은 이게 좀 더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날렸어요. 조건 1과 조건 2를 만족한 지역 중 그러면 봅시다. 자, A는 여기죠? A가 여기입니다. A가 진주네요. 자, B는 뭡니까? 2는 뭡니까? 부산 2에 김해 맞죠? 김해입니다. 둘 다 C네요. 자, 둘 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총부양비 가장 높은 거. 야, 총부양비 뭐지? 총부양비 한번 계산해 볼까? C 어떻게 되네? 총부양비는 부양하는 사람은 돈 버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청장년층 분의 돈 안 버는 유소년층, 노년층 이렇게 총부양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구할까요? 계산할까요? 계산할 필요가 없다니까. 자, 분모가 클수록 값이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죠. 그렇죠? 그럼 우리 분모 큰 걸 찾아가면 되잖아. 이게 더 크잖아요. 그죠? 이게 더 크니까 총부양비는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고. 이게 분모가 작아지니까 총부양비는 커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정답은 A, 1번이 됩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야. 차라리 여기 진주, 여기 뭐 김해 이렇게 했으면은 더 어렸을 텐데. 100점은 또 3점으로 들어가 있죠. GIS 문제 이렇게 풀 수 있었고요. 6번 문제는 자연재해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한번 봅시다. 자연재해 거저주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나와 있는 거는 대설, 태풍, 호우입니다.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1월, 2월, 12월 겨울에만 많이 나온 게 있네요. 그럼 가는 대설이게 되겠죠. 가는 대설입니다. 자, 나는 뭘까요? 나는 자, 나는 7, 8월, 다는 8, 9, 10입니다. 조금 더 빠른 게 장마철에 나타나는 호우 뒤에 태풍이 다가옵니다. 시기적으로 이렇게 본다 그랬죠? 태풍은 주로 가을 때까지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장마는 가을까지 이어지지 않지만. ABC 설명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상에 ABC 설명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지랑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린다. 뭐 끝났죠, 그렇죠? A가 이렇게 되겠고. 그럼 B, C를 헷갈리게 해야지 이 문제에 또 진정한 맛이 나는데, 자, 열대저기압 어쩌고저쩌고 나왔습니다. 열대저기압까지만 해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열대저기압이 비를 많이 내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C를 보겠습니다. 장마정선, 온대저기압. 여기 온대저기압 따로 표시해놨네요. 그리고 B가 온대저기압 및 B가 만들 때 후 만들어진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 C, B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연재해 문제 이번 6월, 9월 모의평가에 계속해서 나왔고 연달아서 수능까지 나왔었는데요. 자, 수능 문제에서는 아까 다시 앞에 볼까요? 이렇게 시기별로 주고 설명 주고 짝 지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6월 모의평가에서는 자, 선생님이 설명을 학생인가요? 기자네요. 기자가 설명을 합니다. 가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 자, 요거는 이제 뭐 재난안전 문자 이런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뭐 둘 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능에 출제되었던 자연재해 문제도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연재해는 이거 또 CSC에 감사합니다 하고 풀어야 되겠죠. 자, 7번 보겠습니다. 지역 문제가 나왔는데 그림은 3개인데 보기는 4개네요. 자, 배우습지, 삼각주, 자연재방, 하안당구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거를 보려면 하천의 상류부터 중류, 하류까지 이어지면서 어떤 패턴의 지형들이 나타나는지 이런 그림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얘네는 무슨 눈썹 같네요. 지우고. 여기가 상류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상류인데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하방 침식이 강해서 직류 하천으로 표현했습니다만 원래의 공유 하천이 흐르는 상태에서 융기 되면 뭐로 바뀐다 그랬죠? 감익공유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류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하천 지형들 뭐가 있나요? 이게 뭐야? 사는 뭐죠? 상류, 중상류를 좀 같이 묶어보겠습니다. 중상류로 묶어보면은
감익공유하천 중상류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윤기의 증가 뭐라 그랬죠? 고단 바로 하한당구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상류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고 쪼쪼쪼 내려가면 이제 뭐 우가코 뭐 이런 거 나타날 수 있겠죠. 우가코의 세트 같이 나타나는 뭐 하중도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고 하중도까지 나타나면 이제 뭐 구하도도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것들. 좀 더 내려가 볼까요? 좀 더 내려가면 이제 자유공유 하천으로 가서 범람원 이런 거 나오죠, 그렇죠? 범람원. 범람원은 크게 자연제방이냐, 그 다음에 자연제방이냐, 배우습지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 선상지 같은 것도 중상류 지역에서 중상류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렇죠? 좀 더 내려가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툭 튀어나온 거 자연제방, 배후습지 합쳐서 범람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좀 더 내려가 볼까? 똥 쌌네요. 그렇죠? 이게 똥 싸는 거 같지 않니? 낙동강입니다. 낙동강 낙똥 떨어진다 그래서 똥이 아니라 삼각주 같은 것들. 낙동강 삼각주 있잖아. 이런 것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제 그림을 보고 찾아볼까요? 화면에 그림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빔 프로젝트가 너무 밝아가지고 너무 밝으면 하얗게 나오고 또 뭐 좀 성능 떨어지는 거를 하면은 아예 안 보이고 이렇더라고요. 봅시다. 전자칠판이 있으면 좋겠는데. 자, 가는 뭐죠? 가는 이게 뭘까요? 가는 일단 A는 하한당구일 것 같죠? 하한당구. 가는 아니죠. 왜냐면 A, B, C, D 중에 이거라 그랬으니까 가는 그냥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가는 거 상류가 되겠네요. 상류 색깔 좀 바꿔서 해볼까요? 가는 상류. 자, 다는 그럼 하류가 되겠죠? 오, 아까 봤던 똥같이 생긴 거 나오네요. 그죠? 자, 가는 데보다 하방 침식이 활발하다. 맞습니다. 상류 지역이 하방 침식이 더 밑으로 깎는다 그랬잖아요. 경사가 급하고 중력. 그래서 밑으로 깎는 거고. 나는 어딨냐면 여기 있습니다. 나는가 보다 하상의 해발고도가 높다. 하폭이 좁고요. 하폭이 넓어졌습니다. 상류이고 중하류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발고도가 가가 높겠죠. 자, D는 삼각주입니다. 아까 봤던 그 삼각주에 해당이 되고요. 다시 색깔 바꿔서 삼각주는 하천 태정물의 공급량이 많아야 되지. 많아야 쌓이잖아. 자, 하천의 공급 태정량이 많으려면 하천의 길이가 짧아야 될까요? 길어야 될까요? 아니, 길어야지 이렇게 많이 긁어모으지 않겠니? 그치? 인생도 오래 사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인생에서는 어쨌든 하천은 길수록 태정물을 많이 끌어모으거든.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큰 하천들 다 어디로 흐릅니까? 동해안과 서해안 중에 서해안으로 흘러요. 왜? 동고서저 지형, 경동 지형 때문에 서해안으로 다 흐르죠. 근데 서해안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많이 쌓아놨어. 근데 누가 이렇게 휙 가져간다? 누가 가져가? 밀물썰물 조류들이 가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쌓아놓으면 뭐하냐고 자꾸 가져가는데. 그럼 동해안으로 긴 하천이 흘러야 되는데 지형이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각주의 발달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조차가 크면 다 가져간다니까요. 둘 다 틀렸어요. A는 C보다 하한당구는 C는 어디 있을까요? C. 여기 있네요. 자, B는 자연제방, C는 배우습지, 뒤에 있는 습지라 그래서 배우습지. 합쳐서 범람원. 이렇게 범람에 의한 A는 C보다 하한당구, 당구는 계단 모양, C는 배우습, 이미 습하죠, 그쵸? 침수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침수가 잘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습한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B는 C보다 통행 배수가 불량하다. 자, 무거운 것들을 자연제방에 쌓는다 그랬습니다. 왜? 무거우니까. 야, 내가 친구를 업어. 무거운 놈은 금방 떨어뜨리게 돼 있어. 근데 가벼운 놈은 계속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먼저 떨어뜨린 거 무거운 거. 가벼운 거 뒤로 갑니다. 무겁다라는 것은
암석의 크기가 크고 그 사이 공급이 커서 물이 잘 빠져나간다라 그랬죠. 배수가 훨씬 더 양호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7번의 정답은 1번인데요.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수능 완성에 출제되었던, 수능 완성에서 실렸던 문제인데, 이걸 갖고 온 거는 EBS 그 홈페이지에 가면 연계 분석 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EBS에서 스스로 이 문제에서 연결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림 때문에 이 지형도에서 찾아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형도가 나왔죠. 9월 모의평가에서는 상류하류를 좀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토양의 입자 암석의 크기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고, 6월 모평에서는 지형도가 또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지형도를 다시 수능에서 살렸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형 문제였지만, 어떻게 지형은 배울 때는 어렵지만 한번 해놓으면 금방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선생님이 해설 수업을, 유튜브에 올리는 해설 수업을 심심할 때 보는 애들이 있어.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아주면 좋은데, 사실 알아듣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많이 들을 것 같은데 아직 한지를 제대로 안 배웠잖아. 3월 가면 할 거잖아. MCT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냐면, 정규 수업 시간에 최대한 재밌게 하위권 학생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수업을 할 거야. 개념, 그 다음에 오후에 야간에 방과후를 통해서 기출문제를 건드릴 거지. 근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야, 전주가 어디냐? 나주는 어디지? 춘천은 어디야?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기초반을 열어줄 겁니다. 기초반을.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름방학 때 되면 수능 완성이 여름방학 때까지는 안 나오지만 수능 특강 어려운 것들 문제들 좀 뽑고, 기출문제에서 좀 어려운 거 뽑아서 고난도 문항들을 좀 풀어볼 거예요. 혹자들은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킬러 문항이라는 말은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해서 안 쓰고요. 고난도 문항들을 모으는데, 처음에 배울 때는 기후, 지형 이런 게 어렵지만 나중에 통계가 어렵다? 이런 걸 좀 모아서 고난도를 좀 해보고, 2학기 때는 수능 완성 끄집어내고, 이제 MCT 스픽, 이 촉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출제될까? 이러면서 수능 무조건 3등급이네. 아무리 못 봐도. 근데 손만 들어도 3등급이네 만들어준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 해설 강의를 들으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적어도 선생님 정규 수업 정도는 듣고 이걸 들으면 진짜 잘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MCT 스픽의 첫 번째로 꼽았던 문제입니다. 사실 선생님이 어떤 자랑을 하나 하자면, 이 새로운 학교에 와서 2년 연속으로 지리교육과 제자들을 배출했습니다. 그게 왜 네 자랑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걔네가 원래 지리 좋아해서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면은, 어쨌든 후하게 생겼다라는 거는 또 자부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지리를 좋아했더라도 막 새로 만난 지리 선생님이 이렇게 좀 저급한 편이긴 합니다만, 걔 똑같아! 이러면은 지리의 환멸을 느끼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적어도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쵸?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지리하면은 백수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백수가 아니잖아요. 단연간에 백수였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 백수가 아닌데, 100% 틀린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순수학문, 지리, 물리, 철학 이런 학문들을 좀 등한시하는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사실 지표상의 현상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만이 지리학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공간과학들이 발달하면서 어떤 지표 현상들이 나타나는 지역 간의 상호작용, 공간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글로벌화되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구조들, 그리고 최근에는 로컬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지역성, 장소성 이런 것들을 마케팅해보자 이러면서 지리학이 막 뜨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지리는 이과인 거 아시죠? 그쵸? 네. 경희대학교에는 이과대학의 지리학과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과인지 문과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색칠되어 있는 지역들이 가나다라이고요. 광주로 갈 겁니다.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달 초에 광주를 갔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광주가 나와서 반갑네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순창 담양이네요. 야, 이거 보세요. 순창 담양을 거쳐야 됩니다. 그럼 순창도 알아야 되고 담양도 알아야 돼요. 순창은 고추장, 뭐 담양은 죽제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담양이 바로 광주 위에 있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가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럼 가는 뭡니까? 가는 가가 뭐죠? 남원이죠? 네, 가는 남원입니다. 일단 가 이렇게 같이 쓸게요. 헷갈리니까. 자, 부안고창 이렇게 나옵니다. 부안고창. 자, 봅시다. 광주에서 부안고창 여기 있죠. 그쵸? 부안은 이쪽에 변산반도 있는 곳이 바로 부안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따라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따라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나는 뭡니까? 군산이 되겠죠? 우와, 군산. 나를 좀 맞추기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은 부안하면은 변산반도, 채석강 이런 것들이 좀 유명하죠. 우리가 해안지형 때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해시계, 파식대, 해식동 이런 것들이 채석강에 가면은 이제 뭐 종합 선물 세트처럼 나타나고 있거든요. 고창하면 뭡니까? 고창하면 뭐 지성묘, 우리 3대 지성묘 있습니다. 3대 지성묘, 화순, 고창, 전라도에 두 개, 저기 인천에 강화도, 지성묘, 고인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번엔 순천, 곡성, 여수, 순천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다는 여수 밤바다 트로트가 되어버리는 노래.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라가 나왔는데 라는 뭡니까? 라는 목포가 되겠죠. 자, 다 찾았습니다. 그죠? 이제 그러면 선택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 다에는 춘향전이 배경이 되는 광한루원이 있다. 다에 여수에 춘향전의 배경이 되는 건 남원에 있습니다. 자, 다에는 뭐가 유명하죠? 그러면 여수? 아까 뭐 노래가 잠깐 나오긴 했지만 여수 밤바다 유명하고요. 여수 엑스포 유명하고요. 울여서 석유화학공업단지 이런 것들이 유명합니다. 라에는 목포에는 대규모 완성형 자동차 조립 공장이 입지해 있다. 야, 이게 목포에 있나? 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단 말이야. 광주에는 있는 것 같은데 광주기아, 기아 타이거 좀 하면서 배웠으니까 목포 애매합니다. 그쵸? 모르면 일단 패스. 목포에 패스하고 넘어가면 돼요. 가와다에는 모두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습지가 있다. 남원에 람사르 협약. 여수 순천만에는 있었는데 그러면 여수도 들어가나? 근데 남원이 확실히 아니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나와라에는 모두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다. 우리나라 하구뚝이 뭐냐? 하구에 바닷물 들어오지 말라고 뚝 쌓아놓는 걸 하구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세 군데 있습니다. 금영락. 금영노래방에서 즐긴다, 즐길 낙자. 왜? 바닷물 안 들어오니까 변홍사로부터 바닷물을 지켜주는 하구뚝 들어오니까 신나니까 금영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금영락. 자, 나에는 금강이 흐릅니다. 그죠? 나는 하구뚝 흐르고요. 라는 어디 있습니까? 라, 뭐죠? 영의 영산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구뚝 흐릅니다. 하구뚝이 흘러요?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자, 기가 막힌 선지입니다. 가나다라에는 모두 국제공항이 입지해 있다. 군산에 있나? 남한에는 없는 것 같은데. 여수에 있나? 이거를 좀 그렇죠. 확실하게 이제 남원 같은 데는 없는 걸 알겠지만 우리나라 국제공항 건설 현황입니다. 여수와 군산이 있어요. 근데 이건 목포에는 없지만 또 무안에는 있습니다. 무안은 이제 그 국제공항으로 이제 건설이 되어 있는데요. 여수 군산은 국내공항으로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 무안이 또 뭐 좀 무안하긴 한데 또 그 항공기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시험하는 곳, 뭐 그런 설비들도 있더라고요. 국제공항 있는 걸 또 보면은 뭐 인천공항, 김해공항 뭐 이 정도는 알지 않을까? 김포공항 이 정도는 알지 않을까? 그렇죠? 청주공항, 중북강 관문공항, 대구공항 이런 대구공항 새로 짓는다고 하니까 뭐 대구공항도 좀 들어봤을 것 같고 제주는 모를 일이 없겠죠, 그렇죠? 양양에도 있었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국제공항을 외워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뭐 남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왜 MCT 스픽에 뽑혔는지 알겠죠, 그렇죠? 모든 지역을 또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6월 모평이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이 트렌드를 반영한 MCT는 시험 문제에 냈었죠, 그렇죠? 대구까지 가봐라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대구에서 출발한다 했는데 대구에서 출발하는데
남대구, 창녕, 남대구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때는 좀 쉽게 나왔어. 남대구, 북대구니까 남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고. 근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왜 기출이 중요한지 알겠죠, 그쵸? 9번 문제도 MCT 스픽의 두 번째 문제인데 역시 기후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그래프랑 지도 같이 있으면은 지도부터 봐라. 자, 그러면 의도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부지방의 같은 위도 다른 서해안과 동해안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인천, 강릉일 것 같고요. 여기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역시 뭡니까? 남부지방의 비슷한 위도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볼까요? 나와 있는 지표는 여름 강수량, 겨울 강수량. 오케이. 여름 강수량, 겨울 강수량. 겨울 강수량이 좀 더 힌트가 될 것 같긴 하다. 그죠? 그 다음에 연평균 기온. 아, 여기 좀 아쉽네. 체안월 평균 기온이 나왔다면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연평균 기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봅시다. 뭘로 제일 쉽게 찾을 수 있느냐? 1, 2위 지표가 큰 게 좀 찾기가 쉽습니다. 독보적 1등이잖아요. 겨울 강수량. 자, 네 지역 중에서 겨울 강수량 1등인 지역이 당연히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나옵니다. 자, 이 강릉 특히 영동지방 같은 경우에는 북동기류가 이렇게 불어올 때, 이렇게 북동기류가 불어올 때, 불어라 이렇게 할 때 태백산맥과 부딪히면서 많은 눈을 내린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이번 주에 또 이런 속초, 강릉 이 지역 영동지방에 또 폭설을 내렸습니다. 나를 찾았고요. 겨울 강수량이 제일 적을 것 같은 지역이 이제 하나 들어오긴 합니다만 그 지역이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네요. 그렇죠? 이 네 지역 중에 세 지역으로 좁힐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지역 중에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일단 여기는 아닐 거야. 여기는 아닐 거고 여기와 여기 중에 연평균 기온이 더 높은 것 서해안과 동해안 중에 동해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을 영향을 주는 거는 자 크게 기온을 최하늘과 최나늘로 구분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게 더 연평균 기온에 큰 영향을 준다 그랬니? 최나늘. 자, 최하늘은 한파 때 한자, 최나늘은 난방할 때 따뜻하다 할 때 난자인데요. 여름은 우리나라 모든 한반도 전역이 다 더워요. 물론 지역 간의 차이는 있지만 미미하단 말이지. 근데 겨울은 어때? 제주도는 따뜻해. 근데 홍천, 뭐 철원 이런 데 가면 북한으로 가면 중강진 이런 데는 엄청 춥잖아. 체안월 평균 기온이 연평균 기온이 많이 작용하거든. 그러면 체안월 평균 기온이 높을수록 연평균 기온이 높다는 소리인데 이 같은 남부지방의 위도의 서해안과 동해안 중에 최하늘이 어디가 더 높냐 이거야. 북서계 절풍을 막아주는 태백산맥, 동해 깊은 수심 작용받아서 기온의 변화를 낮춰주기 때문에 동해안이 좀 더 최하늘이 높고 그래서 연평균 기온도 동해안이 더 높습니다. 라가 이렇게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 같은 경도예요. 경도는 기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죠. 위도입니다. 위도. 자, 어디가 연평균 기온이 더 높아요? 당연히 남부지방이 더 높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죠, 지금? 요거네, 요거 점점점점이 좀 더 높죠? 그럼 여기가 다가 되겠고, 여기가 가가 됩니다. 아, 가를 보니까 여름 강수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여름 강수, 가와 다, 여름 강수가 더 많잖아요, 가가. 한강 유역의 여름 강수량은 여강집도 높고 절대값도 높게 나타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 찾았어요. 가는 나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다. 가는 나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은 동해안이 높다고 지금 금방 전에 얘기를 했죠. 다는 나보다 영강수량이 많다. 다는 나보다 영강수량이 많다. 아, 이 나지역의 영강수량은 보시면은 여름 강수량도 두 번째로 위치하고 있죠. 겨울 강수량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한번 볼까요? 점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다 지역 겨울 강수량 두 번째입니다만 여름 강수량 비슷해요. 근데 이 갭이 좀 더 큰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강수량은 나가 좀 더 높겠구나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이 안 섭니다만은 다는 나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다는 나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니까 맞죠. 서해안은 수심 낮고 그렇기 때문에 비열의 차 때문에 좀 더 크게 나타난다. 3번이 맞습니다. 가와라는 서해안 아니죠. 여름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은 거 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이 기후 문제들이 계속해서 그 가장 고난도로 출제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정확한 통계치를 바탕으로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기후 요인에 따라서 원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왼쪽에 있는 거는 수능 완성 39쪽입니다. EBS에서 이번에 연계되었다라고 분석한 문항인데, 풍속을 갖다가 이제 계절을 1월과 8월 중에 맞춰봐라 라고 했었고, 가시기 나시기를 찾아봐라 강수량을 가지고 했습니다.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 영남 내륙 지역, 그리고 섬, 그리고 제주 남부 지역, 서귀포 지역이죠. 2024년 9월 모의평가에서는 가나도 맞춰야 되고 ABCD도 맞춰야 되는 그야말로 초고난도 문제가 나타났는데, 가나는 시기였습니다. 1월, 8월의 시기를 찾아내고, 그리고 이 북한 지역도 남한도 아니고 북한이었어요. 그렇죠? 정말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기후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남한이 출제되었으니까 이때보다는 조금 더 쉬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어서 MCT 스픽의 세 번째 문제로 나왔던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농산물의 1인당 소비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보시면 과실, 보리쌀, 채소인데 압도적으로 1등이죠.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게 뭐냐? 밥 먹을 때도 이게 나오고, 스테이크 먹을 때도 이게 나오고, 샐러드 먹을 때도 이게 나오고, 늘 나오는 게 있어. 고기 먹을 때도 이거에 싸먹고. 채소입니다. 채소. 아, 나는 잘 나가던 시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1980년대 이전에는 이게 1등이었어요. 근데 떡락입니다. 뭘까요? 쌀이죠. 자, 다는 쌀이랑은 좀 다릅니다. 올라옵니다.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과일이에요. 과실. 나는 보리겠네. 보리가 과거에 좀 인기가 있었던 척을 했지만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쌀의 대용품이었습니다. 쌀을 먹기 힘든 시절에, 보리마저 먹기 힘든 시절에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웰빙 식품이다, 소화가 잘 된다 하면서 보리밥 찾는 사람들 많지만, 젊은 사람들한테도 뭐 인기도 없고, 그리고 뭐 보리 건빵 생각나고 이러니까 막 남자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채소, 쌀, 과실, 보리 찾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만, 1인당 소비량 변화를 나타내봐라. 1인당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헷갈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자, 가는 나보다 재배 면적이 넓다. 쌀이 우리나라 1등이라고 그랬어요. 재배 면적. 나는 가보다 노지가 뭐지? 노지는 시설 재배 반대. 그러니까 그냥 땅에 이렇게 노출시켜갖고 노출된 땅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쌀은 채소는 가끔 이렇게 비닐하우스에 덮어 씌워가지고 짓는 경우들도 있지만, 쌀을 그렇게 짓는 경우는 못 봤죠. 누리재배 면적 비율 거의 100%에 가까운 게 쌀이고요. 전남은 채소보다 과실의 생산량이 많다. 과일하면 생각나는 것들, 경북, 제주. 근데 채소는 남부지방, 특히 전남지방에서 좀 많이 생산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제주는 과일보다 제주는 쌀이 재배가 안 되죠. 그리고 제주도 하면은 귤이랑 하면은 워낙 유명한 과실이 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자, 강원은 전북보다 보리의 재배량이 많다. 이 보리는 쌀의 그루가리 작물로 좀 재배를 하거든요. 쌀의 그루가리. 그루가리는 뭐냐면 이 쌀을 다 재배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땅을 한 번 더 돌리는 걸 이제 그루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리가 아무리 추위에 잘 견디는 내한성 작물이라지만 뭐 영하로 떨어지면 어떤 작물도 잘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 강원은 또 영하로 떨어지는 때가 있기 때문에 전북보다 생산량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절반 정도 풀었는데, 8번 문제와 9번 문제가 좀 제일 어렵지 않았나. 이어서 나오는 문제들은 굉장히 쉽게 출제됩니다. 6월, 9월 모의평가 때 출제됐던 이 농업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6월에 출제됐던 문제는 뭐 쌀보리 채소가 똑같죠? 똑같습니다. 9월에 출제됐던 것도 배추, 옥수수가 나왔는데, 배추가 채소가 되겠고 옥수수 정도가 뭐 좀 특이한 건데, 두 번 모두 농업 관련, 작물 관련 나왔기 때문에 이번 수능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고요. 11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축제 문제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계절 문제인데 틀리면 좀 그래요. 근데 3점짜리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하나다. 근데 왜 날짜가 써 있어요? 그죠? 머드축제 여름이고요. 날짜가 써 있어요. 1월달. 요즘 한창 하고 있겠네요. 산천어 축제. 날짜가 써 있습니다. 가을이죠. 김제, 지평선 축제. 군항제 진해의 봄입니다. 물론 이제 진해가 이제 창원으로 통합돼서 마창진이 통합되면서 이제
창원시 진해구 뭐 이렇게 가긴 합니다만 그대로 진해군항제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자, 겨울에는 고랭지 채소, 겨울에 고랭지 채소 하는 게 아니죠. 여름에 해발고도 높은 때 기온이 떨어진 것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름에 이용하고요. 다의 시베리아 기단 확장, 여기까지는 뭐 맞는 것 같다. 뭐 가을에도 시베리아 기단 확장할 수 있으니까. 근데 꽃샘추위라는 단어 자체가 봄에 쓰잖아요. 봄에는 월동을 대비해 김장을 한다. 봄에 김장을 하면은 그죠? 봄에 김장을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겨울까지 먹는 건가요? 자, 가해는 나보다, 여름에는 겨울보다 서구동정의 기압배치. 자, 서구동정의 기압배치는 주로 겨울에 나타납니다. 이거 틀렸죠. 그래서 서쪽이 고기압, 동쪽이 저기압.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고, 가해는 나보다 평균 상대수, 이거 뭐야? 여름이 상대수 문제가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 E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원래는 A, B, C, D 해놓고 단 A, B, C, D는 뭐뭐뭐뭐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형 문제는 배울 때는 어렵지만 문제 풀 때는 쉽다 그랬어요. A 뭐죠? A는 해수욕장으로 이용되는 사빈이고요. AD의 B는 사구고요. 이거는 그냥 습지죠. 사구습지라고 보면 됩니다. 사구습지. 그러니까 이게 신도리 해안사구라고 치면은 이게 두웅습지인 것 같아요. 자, D는 석호죠. 봄은 가세요. 석호. 여기 다시 사빈입니다. 동해안에 사빈 남아 있습니다. 자, 육지에 점 찍혀 있으면은 사빈이고요. 바다에 점 찍혀 있으면은 갯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자, B에는 융기로 형성된 해안당구가 아니라 사구 얘기하고 있는데 틀렸죠. 자, C습지는 D호수보다 물의 염도가 높다. D호수는 원래는 이렇게 뚫려 있었는데 많은 입구를 이렇게 사로 가로막아서 만들어진 석호이기 때문에 바닷물 성분이 원래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도가 좀 있지만 이건 애초에 담수예요. 틀렸고요. 자, E는 사비는 B보다 이렇게 비교한다고요? 자, 사비는 B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이게 바른 비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냐면 이 사구의 모래는 여기서 날라온 거잖아요. 여기서 날라온 거. 그래서 A, B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야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사빈의 평균 입자 크기가 사구의 평균 입자 크기보다 크긴 큽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문제가 좀 깔끔하지 못해요. 왜냐면 이 모래가 이렇게 날아가진 않잖아. 그죠?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물론 변수라는 걸 가지고 시험을 출제하진 않습니다만, 좀 같은 지역을 좀 비교를 했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둘 다 사빈입니다. 사빈은 조류의 퇴적작용보다는 연안류, 물론 조류의 퇴적작용일 수 있습니다. A 같은 경우는. 왜냐면 항해안에는 조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데 주로 이제 사빈 같은 경우는 연안류나 뭐 파랑의 영향으로 퇴적되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B와 D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전에 형성되었다.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자, B 사구, 그다음에 D 석호인데요. 후빙기 특히 석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호수같이 만들어진 또 하천의 하류 지역에 형성될 법한 거는 대부분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원래 여기 이렇게 이만큼 파여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해수면이 상승되면서 바닷물이 들어와서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많은 입구를 사주가 막은 거기 때문에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3번. 자, 넘어가기 전에 또 수능 완성에 나왔던 문제를 좀 분석을 해보면 거의 똑같죠? 수능 완성 요 문제는 거의 똑같게 출제되었고, 자, 9월 모의평가 때 나왔던 거는 울돌목일 때 나왔던 문제인데 조금 더 이 문제가 좀 더 복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이번 수능에서 나왔던 것처럼 동해안 서해안의 두 지형도를 가지고 출제를 했다면 요거는 남해안의 울돌목 가지고 출제를 했다라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 경상북도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조금 더 신유형이죠. 근데 이것도 지난 모의평가에서 출제되었던 유형과 동일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띄워놓고
나에만 해당되느냐, 다에만 해당되느냐,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봅시다. A는 나에만 해당되는 지역이에요. 나는 일단 써볼까요? 여기 문경.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는 곳이다. 그래서 문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김천, 대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천, 구미, 대구. 이게 뭐야? 야, 선생님 이게 대구가 왜 이렇게 생겼어요? 이번에 통합됐죠? 군위군이랑 통합이 되면서 거의 군위군이 이만큼인데요. 대구 면적의 절반만큼, 대구 면적만큼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 김천, 대구인데 A는 도청 입지하고 있다. 도청은 안동에 있습니다. 애초에 틀렸고요. 안동은 어디 있니? 안동 여기 있죠.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다. B는 다에만 해당되는 특징이다. 대구에만 해당되는 특징 맞죠? 지하철 맞고요. C는 C는 가와 다만의 공통적 특징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석회동굴이 있다. 가와 다에 일단 문경에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석회동굴이라는 게 카르스트 지형이잖아요. 문경에는 돌린해습지도 있고 그 강원남부 충북 북부의 또 경계 지역에 또 걸쳐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문경에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대구의 석회동굴?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모르면 패스. 자, 뒤에는 혁신도시가 있다. 혁신도시 김천에 있죠. 그렇죠? 이번에 혁신도시 충남혁신도시가 하나 더 추가되면서 부서진 울진 원전에 근무하는 김나대 씨의 충남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산, 그리고 서귀포, 진주, 울산, 그 다음에 진천, 음성, 원주, 전주, 김천, 나주, 대구, 그리고 충남이유. 충남 같은 경우는 어디 특정적이게 뭘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충남혁신도시 이렇게만 발표돼서 충남으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서진 울진 원전에 근무하는 김나대 씨, 충남 이렇게. 자, 이 문제가 왼쪽에 보면 올해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문제인데 유형이 똑같죠, 그렇죠? 심지어 뭐 이제 경북과 충남이 나왔네요. 지역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유형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신유형은 미리 좀 예고를 해주는 게 최근의 수능의 특징입니다. 오른쪽에는 9월 모의평가인데 뭐 안동이랑 경주가 나왔습니다만 경북을 내겠다 뭐 이런 어떤 또 예고 뭐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자, 요 문제 한번 볼까요? 혹자는 이게 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해볼만 하더라고요. 자, 일단 볼게요. 자, 한 지역만 나온 게 아니라 두 개씩 묶었습니다. 이렇게 화성평택 묶었고요. 화성평택, 여기다가 기호를 쓸게요. 화성평택, 그 다음에 서당, 서산당진, 그 다음에 아산천안. 여기는 뭐죠? 포항, 울산, 보경, 울이니까 포항, 울산입니다. 눈에 띄는 그래프가 있죠. 최근에 막 떡상을 해버렸습니다. 최근에 떡상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상대값이 아니라 절대값이에요. 2021년 가장 최근 자료 기준으로 제조업 종사자 수가 가장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종사자 수라고 했고 종사자 비율이 아니고 종사자 수라고 했기 때문에 인구 자체도 많으면서 최근에 올라간 지역 단연 경기도 평택 화성입니다. 특히 화성. 최근 경기도 내에서도 제조업 종사자 수 1등이라 그랬잖아요. 평택 화성이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어떻게 제일 낮은 거 찾으면 되지 않겠니? 인구 제일 적은 지역. 여기 아니겠어요? 그죠? 인구 제일 적은 지역.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가겠죠. 이제는 애매해집니다. 여기 한 100만 정도 지우개 떨어뜨렸고요. 여기 한 100만 정도 되고 여기는 이제 울산이 이미 100만이 되죠. 그쵸? 여기 포항이 한 50만 정도 되고 150만 정도 됩니다. 종사자 수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이 포항, 울산 같은 경우는 약간 전통공업들이 나타났습니다. 제철과 자동차, 중화학공업들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80년대 이후에 성장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는 뭐 성장세가 약간 둔화된 그런 지역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좀 다릅니다. 아산천하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한 첨단 IT 제조업들,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아산천안의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최근에 성장세가 좀 뚜렷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고, 인구가 좀 더 많은 나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가는 나보다, 여기 있네요. 선택지가 가는 나보다 지역군 내 제조업 출하액에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맞죠? 왜 여기는 중화학공업 위주라 그랬지만 여기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업들, 전자산업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2번 다는 나보다 전국 석유정제품 제조업 종사자 수 다는 나보다 울산이 있기 때문에 울려서의 울산이 있기 때문에 나가 정유 제품이 좀 높게 나오죠. 다는 라보다 1차 금속 여기에 태에서 당진이 있잖아요. 당진 1차 금속 당진 제철이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이 있기 때문에 틀린 얘기고요. 라는 나보다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 시기가 이르다. 포항, 울산은 더 먼저 건드렸죠? 아까 얘기했듯이 중화학공업일 때부터 건드렸기 때문에 나가 더 먼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다라 중에 2001년에 비해서 2021년 제조업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 경기도죠. 그렇죠?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문제 어떻게 출제되었었냐면은 2024학년도 수능 완성에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사실 EBS에서는 연계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뭐 이건 연계라기보다는 그냥 끼워 맞췄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들고요. 이런 문제들은 좀 전형적인 문제인데 왜 연계됐다라고 EBS에서 분석했는지는 이해는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정 지역이 아니라 권역 이렇게 묶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공업지역, 그 다음에 호남 공업지역, 남동김해 공업지역 이렇게 묶었기 때문에 연계되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 중 장면인데 옳은 얘기를 찾아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막 써있고요. 이게 지금 전력 생산량과 전력 소비량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발전이라고 하면 전력 생산이 되겠죠. 그렇죠? 전력 생산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이 되겠네요. 그래서 충남이 가장 대기오염 배출량이 많다. 맞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맞아요. 우리나라의 그 발전 설비 용량은 어떤 순서대로 차지한다고 그랬죠? 화원수 순서대라고 그랬죠. 화석연료, 화력, 그 다음에 원자력, 화력, 원자력 순으로 나타나는데 이 화력 중에서도 석탄으로 만들어내는 화력 에너지가 가장 많다라고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석탄을 이용해서 만드는 화력 발전소들이 대부분이 서해안에 위치해 있고 특히 충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수도권이랑 가깝다는 이유 때문인데, 그러니까 전기를 옮기는데 송전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저렴하고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충남에 딱 갖다 놨는데 수도권 사람들이 쓸 전기면 수도권에다 짓는 게 맞죠. 사실 이거는 전형적인 환경 불평등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충청도 사람들이 물론 이 태안 일대에 화력발전소들에 의해서 만들어낸 전기들을 많이 가져다 쓰는 건 맞습니다만 상당수가 또 수도권으로 가고 있잖아요. 수도권에도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충남의 설비 용량이 사실 수도권으로 송전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 사람들은 충남에 고마워야 되는 거고 충남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환경적으로 피해를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충남 서해안에서 만들어진 화력 에너지의 어떤 대기오염 물질들이 또 편서풍을 타고 충북 지역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충청권 전역이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을을 보겠습니다. 모든 광역시는 전력 생산량에 비해 전력 소비량이 많아요. 광역시, 일단 부산도 아니네요. 그렇죠? 틀렸고요.
전력 생산지와 전력 소비지의 불일치로 지금 그 얘기 한 거잖아요. 그죠? 경기도 한번 보세요. 전력 생산 많이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충남보다도 오히려 적지만, 사용하는 소비량은 2배 이상이라는 거죠.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환경 불평등의 문제가 있다. 충남 사람들은 수도권 사람들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 물론 수도권의 일반적인 주민들이 충남에 지어라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환경 불평등을 겪고 있는 사례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상대적으로 서울은 전기요금 단가가 상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충남에 좀 더 많은 거를 수도권에서 가져가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이 부담해야 된다. 환경부담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6번 북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얘기 가나다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여기는 나선이죠. 자, 나는 남포 지역입니다. 좀 지우고 할까요? 오, 많이 떨어뜨리네요. 자, 다는 원산이죠, 원산? 원산라는 개성인 것 같습니다, 개성. 자, 가에는 유엔개발계획, UNDP의 지원을 계기로 북한 최초 경제특구 나선개발 지역이 맞습니다. 그죠? 맞고요. 자, 을은 북한 최대 도시 어디죠? 평양의 외항 바깥쪽에 있는 항구로 대동강의 서해 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거. 자, 이렇게 내용이 맞냐 안 맞냐만 물어보는 문제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다와라 모두 남북 합작 지정된 관광특구. 관광특구는 금강산이죠? 금강산? 근데 이제 뭐 원산에다가 뭐 관광특구를 형성한 건 아니니까 이건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고, 올해 9월 모의평가에 이와 유사하게 찍혀있는 지역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유사하게 북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17번 충남 지역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대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라고 보니까 이게 어딨죠? 이게 고차 중심지 갈수록 저차 중심지, 그러니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 출제된 것 같은데요.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 대전, 공주죠? 공주. 자, 공주인지 아닌지 모르면 어떡하죠? 몰라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 서천입니다. 아무래도 제일 큰 도시는 대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교육기관들의 숫자도 가장 많은 것은 대전이 되겠죠. 공주랑 서천 중에 어떤 게 더 크지? 공주는 그래도 대전, 세종 버프를 받아서, 물론 세종의 인구 많이 뺏기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다른가 보다 서천은 대전보다 중심 느낌이 다양하다? 아니죠. 대도시가 좀 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가와나 모두 세종특별자치시는 어디 있나요? 세종특별자치시 여기 있죠? 세종특별자치시와 접해 있습니다. 가와나 모두. A는 대학교는 이게 대학교인가요? 잠깐만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ABC도 찾아야 되네요. 개수가 많은 게 초등학교죠. 개수가 많은 게 초등학교, 그리고 고, 대 이렇게 됩니다. A는 B보다 학교 간 평균 거리가 멀다. A는 B보다 학교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가깝겠죠. 많으니까 서로 가까워집니다. C는 A보다, 대학교는 초등학교보다 학생들의 평균 통학권에 보면 넓다. 그쵸? 대학교는 야, 우리가 부산에 살고 있다 그래서 서울대를 붙었는데 안 갑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교는 집 앞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게 아니니까 통학권의 범위가 훨씬 넓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심지 이론할 때 이렇게 좀 비교해보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 아까 얘기했듯이 대학교가 고차 중심지라면은 초등학교가 저차 중심지가 될 수 있고, 또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드는 게 백화점이 고차 중심지라면 편의점은 저차 중심지가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또는 대학병원이 고차 중심지라면 동네에 있는 의원급들이 저차 중심지가 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중심지의 수는 고차 중심지가 적죠. 그렇죠? 저차 중심지는 많고 고차 중심지는 적고 저차 중심지는 많습니다. 하나만 해봅시다. 고차와 저차 중에 하나만. 중심지수가 적기 때문에 중심지 간의 거리는 많아요. 백화점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A 백화점에서 B 백화점으로 가는데 멉니다. 근데 편의점은 많으니까
A 편의점에서 B 편의점까지 가는데 굉장히 가깝죠. 몇백 미터 정도만 가면 되니까. 최소 요구치. 이 중심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 요구치라고 얘기하는데, 백화점과 편의점 중에 어떤 게 더 유지하는 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백화점이 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찾아오는 것도 백화점이고요. 사람들이 자주 가나요? 비싸니까 자주 못 가요. 한 번 가면 많이 사나요? 맞죠. 평균 이동거리는 그래서 큽니다. 이런 식으로 중심지 이론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인데요. 이렇게 경기도 문제가 나오면은 대도시권 권역과 관련된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도권 문제인데요. 자, 나와 있는 지역은 서울입니다. 서울, 고양, 파주죠. 파주. 배고파, 연포탕 먹으러 가야지. 연포탕 먹으러 가양, 가평이에요. 가평. 여기 성남이죠? 여기는 용인입니다. 센세, 어떻게 이렇게 다 하나요? 아니, 너네는 처음이니까 모르는 거고. 내가 거기 안 사니까 모르는 거고.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하다 보면. 걱정하지 마시고요. 건축 연도별 주택수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라가 좀 오래된 지역인 것 같아요. 그죠? 라가 좀 오래됐고, 최근에 많이 지어진 게 라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최근에 좀 체개발 이제 건축된 지역들, 이렇게 한번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보니까 통근 통학별 인구를 보니까 서울 내 통근 통학 비율이, 라가 제일 높네요. 그쵸? 성남이 제일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일 적은 거 다 가평이에요. 무조건. 왜냐하면 가평 너무 떨어져 있고, 그리고 관광이나 1차 산업 중심으로 많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달을 한번 보시면 뭐 거의 연도별로 주택이 안 생기고 있습니다. 가장 촌락지역, 유일한 군 단위 지역인 가평군이 다가 되겠고, 이렇게 제일 높은 게 성남일 것 같은데,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쯤 주택수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라가 되겠죠? 자, 그럼 파주와 용인은 어떻게 비교하느냐? 아무래도 파주가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진 그런 곳이다 보니까, 좀 더 최근에 많이 지어진 곳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래프가 나가 지금 좀 높잖아요. 나가 좀 더 높은데, 용인 같은 경우가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주택수가 늘면서, 서울로의 접근도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나가 용인, 그리고 하나 남는 게 갑니다. 자, 이걸 또 왜 이렇게 볼 수가 있냐면, 서울로의 출퇴근 비율 이렇게 한번 볼게요. 서울로의 출퇴근 비율이 파주 같은 경우에 LG 디스플레이가 생겨나서 이제 지역 내 출퇴근 비율은 높은 것도 있지만, 파주는 애초에 또 군사지역이랑 접경되어 있기 때문에 또 내부적으로 지역 내의 어떤 출퇴근 비율도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가가 파주, 나가 용인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는 라보다 파주는 성남보다 지역 내 농가 인구 비율이 높다. 아무래도 서울과 떨어져 있으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럴 것 같아요. 나는다보다 용인은 가평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주간 인구 지수 구해볼까요? 주간 인구 지수는 항상 거주하는 상주인 부분에 낮에만 거주하는 주간 인구. 그러니까 서울로의 통근 통합 비율이 높을수록 주간 인구 지수는 떨어지게 되는데, 나를 한번 봅시다. 서울로 이만큼 가요. 근데 다는 요거밖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로 많이 갈수록 주간 인구 지수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여기는 높다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죠. 가평은 성남보다 아파트 비율이 높다. 가평은 군이잖아요. 아무래도 성남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다 있는 성남이 아파트 비율이 높겠죠. 파주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 아까 파주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파주에는 3기 신도시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나가 뭡니까? 용인에는 2기 신도시가 건설되어 있다. 자, 나에는 2기 신도시 건설되어 있다.
여러분들 얘기하는 그 광교 신도시 수원으로 알고 있지만 용인도 좀 걸쳐 있습니다. 용인도 좀 걸쳐서 나타나는 게 광교 신도시고요.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가 가장 많은 거 파주일까? 좀 성남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서울이랑 가장 붙어 있고 이기 신도시, 판교 신도시를 만들면서 IT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나 또 뭐 NC소프트나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아질수록 생산자 서비스업의 비율은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올해 6월 달에 나왔던 이 대도시권 권역의 문제. 이때 나왔던 거는 시기별 주택 수준간 이거 거의 뭐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 나왔던 수능의 자료랑 똑같죠. 그쵸? 지역이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자, 가나다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화석연료 삼형제가 나왔네요. 자, 무연탄, 평안노충은 여기 나왔으니까 역청탄 나왔고 석탄입니다. 1차 에너지 자원 중 가장 많이 소비된다. 유탄천이라고 얘기했는데 석유죠. 가정용, 상업용,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적다. 천연가스입니다. 바로 갑시다. 석유 1차 에너지 공급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이다. 경북이요? 1차 에너지 공급량이 많은 곳, 가장 많은 곳. 아마 울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죠. 석유는 울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경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 천연가스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지역이 경기다. 주로 가정용이기 때문에 인구가 제일 많은 경기 지역이 최종 에너지 소비량도 많겠죠. 나는 가보다, 석유는 가보다, 발전용은 석탄이었습니다.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전력 생산 가장 늦죠? 가장 늦어요. 왜냐하면 액화 기술이 발달했어야 됐기 때문에 가장 늦습니다. 전남은 나보다 가의 1차 에너지 공급량이 많다? 아니죠. 왜냐면 전남에 울여서의 열을 담당하는 여수가 있습니다. 여수에 석유화학 공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석유의 공급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여수입니다. 전남이고요. 20번 가겠습니다. 경기도랑 강원도랑 묶어서 출제가 됐는데 또 이런 유형으로 나왔죠.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경기도랑 강원도 같이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올해 6월 9월부터 계속 냈던 이 유형이잖아요. 일단 한번 지역부터 써봅시다. 자, 이 나무는 누가 쓰러뜨렸나요? 고양이가 쓰러뜨렸고요. 수원이죠? 수원. 자, 시는 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도청소지 춘천이고요. 펀치볼의 고장 양구. 여기는 양양. 여기는 평창입니다. A와 B는 모두 100만 이상의 도시인가요? B가 어디 있나요? 여기가 B인가요? B. 모두 100만 이상의 도시인가요? 맞아요. 그죠? 맞습니다. 가부터 풀면 안 되네. 자, 여기 한번 해봅시다. 맞죠? 일단 맞고. 그럼 여기 둘 다 점수 맞아요. 그죠? B와 C는 수원과 춘천은 서로가 모두 전철로 연결되어 있나요? 맞습니다. 그죠? 맞고요. 맞고, 여기는 틀렸습니다. 기억. D와 F에는 모두 폐탄광을 활용한 석탄 박물관이 있나요? 자, D와 F, 석탄 박물관이 있는, 우리나라 석탄 박물관이 있는 곳 세 곳 있었는데요. 어디죠? 태백, 문경, 보령입니다. 틀렸어요. 그러면, 아니오가 들어가야 되죠. 그쵸? 이게 있으면 아니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니은이 얘가 돼야 되느냐? 아니오예요. 그러면은 얘는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아니오입니다. 맞아야 되니까 아니오예요. 그죠? 얘는 다 맞아야 되는데 얘는 틀려야 돼요. 그러면은 얘가 되면은 얘도 틀리니까 여기는 아니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틀린 겁니다. 맞죠?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지만 사고를 올려 하는 수능이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 자, 나가 D는 C보다 양구는 춘천보다 청장년층 인구 성비가 높나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양구는 군. 깡촌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니오란 말이죠. 아니오인데 나가 아니오이면 이게 나가 들어가면 여기는 아니오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모두 다 맞기 때문에. 여긴 틀려요. 아까 여기 맞았고 이거 표시해둬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2점을 얻어야 되거든요. 맞아야 되면은 여기에 아니오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됩니다. 맞나요? 아니오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왜 얘라고 했죠? 다시 해봅시다. 자 여기 지우고 D는 C보다 양구는 춘천보다 청장년층 청창년층 인구 비율이 아니라 성비. 자, 성비 어떻게 구하나요? 성비는 여성분의 남성입니다. 여성분의 남성. 그러면은 양구가 춘천보다 성비가 높냐? 그러니까 여성보다 남자가 많냐? 많죠. 왜냐면 접경지대잖아요. 군사지대이기 때문에 성비가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에 들어가면 얘가 돼야 정답이 되고 얘도 얘입니다. 그럼 얘는 정답이죠. 얘는 반드시 틀려야 돼요. 왜냐면 두 개만 맞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얘는 값은 다 맞아야 되니까 얘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맞는 겁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처음에 청장년층 인구 비율로만 봤어요. 성비가 아니라. 자, 이거 지우고 디귿으로 가보겠습니다. 가가 C에는 다목적댐이 있나요? 면 C에 다목적댐 있죠? 소양강댐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게 맞고 나에는 B에는 유네스코에 들어갈 세계 문화유산이 있나요? B가 뭐죠? 수원 있죠? 화성 있습니다. 맞죠? 가가 여기 들어가면 C에는 다목적댐이 있나요? 있어요. 근데 얘는 아니오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얘는 맞아야 돼요. 얘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얘는 여기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2점을 얻어야 되니까. 얘가 얘면은 여기도 얘여야 돼요. 그럼 얘는 맞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맞는 질문이 들어갔죠. 그쵸? 디귿은 맞는 겁니다. 아유 복잡해. 자, 리을. 기억이 예이면 얘를 써놔. 예이면이라네. 예이면 얘가 얘면 얘는 틀린 거예요. 근데 얘는 맞아야 돼요. 왜? 2점을 얻어야 되니까. 얘가 맞으면 얘도 얘예요. 왜냐면 얘는 4점이니까. 그러면 맞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의 지명에서 양양의 지명에서 강원의 지명이 유래했나요? 틀렸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입니다. 와 20번 요렇게. 그러니까 이 20번 문제는 이 A부터 F까지 나와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보다는 이 막 헷갈리는 거야. 특히나 20번에 나오다 보니까 한국식 전체 시험 세트의 마지막 문항에 나오다 보니까 이 시간의 문제, 집중력의 문제로 인해서 20번에서 걸려든 학생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여기 걸려들면은 이제 1등급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한국지리 해설을 해왔는데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한국지리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1년 동안, 이제 1년도 아니에요. 300일밖에 안 남았는데 해봅시다. 최저를 한지로 맞추고 우리 세지도 잘했으니까 세지를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고 올해 정말 여러분들의 또 꿈과 또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